이 생각을 수도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여기는 그때가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서울을 떠나서 이제는 수도권을 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보게 되면 이 북쪽에 연천군이 잘렸어요. 연천군이 지도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 이게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인천, 여기 강화군. 이렇게 수도권의 면적이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평택안성, 동쪽에는 이제 뭐 여주, 이천, 양평, 가평 이렇게 영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도권의 면적입니다. 자, 수도권의 면적. 자, 수도권 지도를 펴놓으면 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동쪽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어서 거의 뭐 숲이 이 실록이 우거져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그죠? 자, 일단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 5,200만 명이라고 하고 절반인 2,600만 명이 수도권의 인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사는 어마어마한 인구 밀집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뭐 인구가 한 해 출산율이 30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이제 심각하죠, 사실은. 애들 안 낳기 때문에. 자, 그런 시장이 앞으로 20년, 30년에 오면 고령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생각을 수도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 생각을 서울 수도권에다가 그대로 접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그때가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2,600만 명이 사는데 이 면적에 다 흩어져서 골고루 사는 게 아니라 여기만 몰려 살아요. 그 인구가. 서울에 바로 인접한 경기도라면 고양시 107만 명. 똑같은 인구가 있어요. 용인시 107만 명. 성남시 93만 명. 수원 12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몰려 살아, 여기만. 그러니까 이들의 변화는 아무리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출산율이 떨어진다 한들 여기에 몰려 사는 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다 대고 감소하고 수요 부족해서 가격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은 100점 100패 합니다. 그걸 제가 하지 말라고 권장한 게 2008년부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책이 들어왔냐면 미국의 무슨 인구 통계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인구 절벽 이런 책을 내면서 엄청나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써서 인구 절벽은 없다.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특단의 전쟁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인구라는 거를 부동산 시장의 통계로 데이터로 갖다가 활용하려면 굉장히 정교해 줘야 돼요. 전국적으로 인구가 준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부동산 통계예요. 부동산으로 보면 국가 정책상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부동산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통계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세분화된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부동산에는 대응을 해서 통계를 해석해야 돼요. 자, 일예로 자, 이 서울 한가운데 보이잖아요. 서울의 인구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1,000만 명이 깨졌다고 하죠. 뭐 964만 명, 19년 기준으로 964만 명, 20년 기준으로 962만 명. 뭐 엊그제 신문에 뭐 950만 명 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950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960만 명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땅의 면적에 우리가 960만 명, 50만 명, 60만 명 살고 있다. 여기 옆에 보면 양평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평군. 주말에 많이들 놀러 가시죠? 양평군은 뭐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팔당댐이고 양수리고 뭐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해서 만납니다. 자, 양평군의 면적은 서울보다 클까요? 좁을까요? 자, 양평군이 큽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서울보다 양평군이 크다? 면적이. 자,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면적은 큰데 양평군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서울의 인구는 아까 20년도 962만이라고 했습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12만 4천 명 정도. 12만 명.
서울보다 면적은 더 큰데 같은 수도권인데 12만 명이 산다. 12만 명. 서울의 인구는 950만 명, 60만 명 이 정도다. 그럼 어떤 얘기가 됩니까? 서울의 인구 밀집을 고려하면 서울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버리시면서 수도권 생각해야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에 살면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야, 서울까지 얼마 걸려? 강남까지 얼마 걸려? 계속 그 준거 집단이라고 해요. 준거 집단. 강남까지 얼마 걸린다. 계속 계산합니다. 자, 일산이 값이 분당의 반값에 불과한 것은 일산에서 강남까지 1시간 반 걸린다. 분당에서는 30분 만에 가는데 여기서는 1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이 강남 가는데 30분으로 가까워집니다. 1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GTX 때문에. 그러면 일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당과 비교해서 지금은 반값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3분의 2라도 따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산을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일산에 어디 대곡역에 가까운 두세 정거장의 거리에 있는 백석 마두역, 3호선으로 마두역, 호수마을 이 자리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으로 30분 만에 옵니다. 그럼 언제 오냐? 일단 24년도에는 서울역까지 옵니다. 자, 대곡역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대곡역에서 고양 창릉, 연신내 서울역. 요거까지는 24년도 개통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삼성역을 가야 되는데 이 삼성역이 지금 공사 한창이잖아요. 이 공사를 하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빠르면 27년, 지금 한창 공사 중이니까 늦으면 28년이에요. 그래봤자 이제 5, 6년 남은 거잖아요. 6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에서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딱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게임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절반에 머물렀던 가격이 분당의 절반에 머물렀던 가격이 이제는 물리적인 시간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의 개발 패턴은 고양에서 분당이라는 이런 그 서북과 동남이라는 축이 하나의 발전축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앞으로의 발전축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진행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축이 지금 한창 개발 진행 중이다. 이게 수도권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축은 구리 남양주와 시흥 안산 의왕 이쪽이 이렇게 개발축이 됩니다. 시흥 안산 의왕 이쪽이 개발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 신도시가 마구마구 생기면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구리 남양주가 개발되는 거고 시흥 안산 의왕 여기가 개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동서축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20년 되는 이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지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수도권 미분양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냐면 안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미분양이 많은 데가 안성입니다. 예, 전체 경기도를 저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미분양이 지금 절대 사라진 그런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잘려있는 연천군이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 잘려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연천군을 좀 살려주는 길을 살려주는 하나의 테마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연천군과 옹진군, 백령도 옹진군은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에서 특혜를 줍니다. 그 특혜는 다름 아닌 농어촌 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 요새 가끔 들리죠? 종부세 예외로 농어촌 주택을 해줄 것 같다라는 게 최근에 지금 기류잖아요. 이 농어촌 주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 2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종전에 기준이 있었는데 다 폐지됐습니다. 그냥 공시가격만 2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읍면 지역에 있으면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주택은 기존에 서울에 A라는 아파트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일반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추가로 농어촌 주택을 하나 사면 수도권 이하의 읍면 지역에 가서 물론 20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도 해당은 됩니다만 어찌됐건 하나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농어촌 주택을 3년간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서울에 있는 A라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1세대 1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세대 혜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죠. 이런 양도세에서 특혜를 줍니다. 근데 종부세에서는 이게 집이 두 채로 계산해서 냈거든요. 근데 종부세에서도 이 농어촌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라라고 제가 주장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느낌으로 보면 거의 90%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예외가 수도권 이외의 읍면인데 수도권에서는 두 군데를 인정해 주는데 연천군과 옹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넘기겠습니다. 전국 8도 지도를 폈습니다. 자, 우리는 겨우 얘기한 게 요 면적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얘기해봤자 지금 이 전국토의 그 지도를 놓고 보면 겨우 우리가 얘기한 게 여기예요. 그러면 전국토의 몇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대충 한 8분의 1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그죠? 대충. 정확하게는 12%에 불과합니다. 12%, 8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수도권의 면적인 거예요. 여기에 인구의 절반이 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꼭 하시기 바라면서 그 절반도 결국 어디 살고 있다? 이 동쪽에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여기가 아니라 결국 여기에 모여 산다는 걸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자, 수도권을 떠나서 8분의 1이라는 요 면적밖에 안 되는 데가 2분의 1이 사는 거예요. 전 2분의 1이. 물론 그들도 지방 대도시에 몰려 살죠. 대도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구가 됐던 부산이 됐던 뭐 대전이 됐던 광주. 대전, 광주는 150만 명짜리들. 그죠? 부산은 334만 명짜리, 대구 뭐 250만 명짜리, 뭐 240만 명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요런 정도죠. 그죠? 큰 도시라고 해봤자. 물론 이제 지방에서 100만을 넘었는데, 광역시가 아닌 데가 있네요. 이 창원이. 자, 그 정도가 이제 100만을 넘는 데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울산 당연히 115만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100만도 안 되는 이런 지역이에요. 물론 100만 안 되는 지역 중에서 제일 큰 데는 청주가 되겠네. 청주.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청주 86만 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딱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역이 좀 가능성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당연히 충청남도의 1000세대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천안, 세종, 대전 1000세대. 요새 첫 글자 따는 게 유행이라서 저도 따봤어요. 1000세대. 세종과 대전이 약간 주춤합니다. 주춤한데 그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세종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6만 정도인데 향후에 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세종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집중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에 가면 전주, 군사는 공급 부족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광주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광주는 상승 중입니다. 언제까지? 내년까지도 계속 올라갈 자리가 이 광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주는 재개발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분양 아파트는 딸랑 2개밖에 없습니다. 광주의 미분양은 딸랑 2채 없는 거죠. 예. 자, 목포가 그동안 2, 3년간 안 오다가 요새 살짝 올라가는 게 목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수, 순천은 광양은 전라도에서 대표적인 부자 동네인데 그동안 너무 올라서 약간 주춤거리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수, 순천.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여서 지금은 이제 주춤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회복한다는 것은 뭐 불문가지입니다. 여수, 순천이. 살짝 이제 경상남도로 오게 되면 진주, 통영, 창원이 보이는데 창원, 진주, 통영, 경상남도는 절대 공급 부족 시대에 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시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제2의 도시 부산.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구 안쪽에 동네, 요게 이제 삼총사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이제 생겼어요. 동네 이건 이제 빠지면서 해안가 쪽으로 해운대, 수영구, 남구, 5, 6도 돌아가는 요 남구. 다시 한번 또 바닷가에 부산항. 우리가 부산역에 KTX 내리잖아요. 부산항 바로 뒤에가 이제 부산항이잖아요. 부산항이 부산 동구. 물론 살짝 옆에 이제 중구는 지금 바닥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바닥.
그다음에 이렇게 섬이 약간 나와 있는 영도구, 요 라인에 이제 집중력이 생기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수영구 세상에서 남구부터 동구 요 라인으로 이렇게 퍼져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부산의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면 돌아와요 부산항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부산항의 가치가 앞으로 10년간 집중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산역에 내리면 앞으로는 부산항에 가서 바로 앞 뒤에가 부산항이니까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가자 이런 데 때가 됩니다. 여객선을 한번 타면서 이제 부산항에서 그 시즌이 옵니다. 자, 이 부산에서 목포까지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아파트 시장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 측면에서 관광 측면에서 이 면적 어마어마한 이 다도해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 20년대 말이 되면 다도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도해 시대. 다도해 시대는 KTX와 함께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35분, 2시간 반 이렇게 봅니다. 목포까지 비 내리는 호남선, 목포까지 호남선. 그 다음에 여수가는 전라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진주, 통영, 거제까지 가는 김천에서부터 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이 경부선 김천에서 분기해가지고 진주, 통영, 거제 여기까지 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그 다음에 기존의 경부선까지.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그 상황이 4개 노선이 이제 확실하게 유지가 되는데 부산에서부터 진주 거쳐서 목포까지 이렇게 동서로 가는 KTX까지 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산에 가서 아까 해운대에서 머물기는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통영까지는 이제 하나의 코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 통영에서 바로 KTX 타고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니까요. 서울 사람 기준 얘기하면. 부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거제도를 거쳐서 통영에 와서 물론 거제도에서 타고 올라와도 되고 거제도가 종점이니까요. 거제도에서 그리고 이제 거제도와 부산 사이 여기 그 하나의 섬이 하나 있잖아요. 가덕도라고. 거기에 공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리가 이제 거가대교, 거제도와 가덕도 연결하는 거가대교. 여기가 하나의 이제 명소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가면 이제는 부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쳐서 거제 통영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코스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수를 중심으로 다도해는 발전이 가능한데 지금 이미 여수를 중심으로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되고 있는데 해상 실크로드 다름이 아닌 고흥에서부터 여수로 가려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순천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이 코스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2년 전에 고흥에서 여수까지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서 20분 만에 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 개통되어 있습니다. 이미 괜히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흥에서 바로 여수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확정 발표된 게 있습니다. 여수에서 남해까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해저 터널이 작년 8월에 발표됐습니다. 그것 또한 27, 8년 완공 예정이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바로 고성, 통영, 거제 아까 얘기했던 부산까지 바로 기존의 이쪽 내륙의 도로가 아니라 섬과 섬 사이에 이 도로 도로 내지는 다리 내지는 해저 터널로 이렇게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벨트가 완성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신 벨트. 통영에서 한산도도 다리로 연결해서 육지화될 계획이 있습니다. 한산도 자체도. 그래서 한산도에 가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올라앉아 긴칼 옆에 짜고 어떤 섬을 살 것이냐 고민에 잡혀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다. 머지않은 얘기가 됩니다. 다도의 시대가 온다. 저 섬이 너 섬이냐 이 섬이 내 섬이냐 이렇게 잘 따져보시면 이 다도에는 제주도를 대체하는 가치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 벨트라 하면 통영 어디까지? 진도까지. 진도에서 격전지 대첩이 일어난 데가 진도의 무슨 대첩입니까? 명량입니다. 명량. 그 영화 보셨죠? 예. 그 영화의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진도. 그래서 이순신 벨트가 진도에서 통영까지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 벨트가
크루즈 관광 코스 등장하지 않겠나. 이게 제 예상입니다. 크루즈 관광 코스로 연결되지 않겠나. 아주 섬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구는 내년까지 힘들 자리입니다. 내년까지 대구의 입주 물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한계가 생깁니다. 자, 포항, 경주의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물론 포항도 포항 나름이에요. 포항은 포항 북구가 있고 남구가 있는데, 남구 쪽에 미분양이 집중되면서 남구 쪽은 안 좋아요. 근데 북구는 괜찮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안동, 영주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 내륙 도시, 저 인구 10만 명짜리 됩니다. 안동 10만 명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 시청 사람들이 2년 전인가 이 까만 상복을 입고 근무했어요. 슬픈 날이다. 왜? 인구 10만 명이 깨졌다. 이런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서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소도시나 농어촌에 가서 우리 고향이라 그래 가서 논밭 땅 사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소도시의 몰락은 고민해야 됩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도가 원래 충주하고 청주 첫 잘 딴 거 충청도잖아요. 전라도는 그럼 어디입니까? 전주나주 맞습니다. 경상도는 고도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신라 뭐 이때부터 경주, 상주, 경상도, 경주, 상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 됐지 않습니까? 네,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되새겨봤어요. 강원도는 동해안 시대였고 속초, 양양, 강릉 이 동해안 시대였고 지금은 영동 지방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은 이제 영서 시대, 춘원 시대, 춘천, 원주가 지금은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나 머지않아 빠르면 6개월, 1년 안에 다시 영동 시대로 옮겨가지 않겠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은 강원도가 제일 잘 나가고 전라북도가 공급부가 잘 나가고 경남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충북이 잘 나가고 충남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지방시대입니다. 지금 지방시대. 자, 그래서 전국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